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오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이번 한 주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금요일은 주간 소식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한 주간 시청하셨던 북의 모습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소식만 모아봤습니다. 정말 한 주간 다양한 북쪽 소식이 있었죠? 맞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남포시에 새로운 민속공원이 준공되었습니다. 북에서 강조하는 민족유산 보호 사업의 일환일 텐데요.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사와 전통을 배우고 또 여러 풍습을 접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강내 운정 속에 남포시 령강군의 민속공원이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일떠서 준공됐습니다. 령강군 옥도리에 민속공원이 일떠섬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문화정서 생활을 향유하며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사와 전통을 더 잘 알고 나서 자란 고향과 처국, 자기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키우는 데서 의의 있는 교양고점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남포시 령강 민속공원 준공식이 4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남포시당위원회 비서 김철만 동지, 시안의 일꾼들, 근로자들, 건설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사를 남포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송승철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민족유산 보호 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족 사업으로 벌려나갈 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주체성의 원칙과 역사주의적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들을 발굴 복원하고 원상대로 잘 보존 관리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민속공원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속공원의 여러 곳들을 돌아보면서 참가자들은 예로부터 창조된 우리 인민의 귀중한 역사문화유산들과 제보들, 민족적 풍습에 대해서 다시금 새겨놨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말 가끔 쓰시죠. 잘 먹어야 일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뜻일 텐데요. 북에서도 각 생산 현장이 목표를 잘 달성하는 중요 비결로 종업원과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책임지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죠. 이를 후방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고 생산하는 일은 전방사업이고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은 후방이라는 뜻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여러 공장과 사업소에서 종업원들의 생활을 공장이 책임지고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닭오리도 키우고 채소도 키우는 후방사업 모습 전해드립니다. 후방사업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바로 가지고 자체의 후방토대에 의거해서 종업원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나가는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에 품을 들이면 들일수록 생산 실적이 높아진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축산과 남새 생산을 실리 있게 해나가고 있는 문화인쇄공장 랑랑분공장입니다. 축산을 시작한 지 공장에서 3년밖에 안 됩니다. 종업원들한테 알, 고기 정상적으로 공급하면서도 그다음에 축산이 자체로 자기 순환을 해나가자면 모기원가를 최소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닭이나 오리 배수물 가지고 말링다든가 식료 부산물을 섞어서 습도를 낮추고 뿔물둥이를 소식해내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든지 단백무기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앞구르로는 늘매작물을 심고 뒷구르는 또 임남새를 심고
그 영양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공장에서 축산기지에서 나오는 짐승 배설물을 가지고 작업 비료를 생산해서 그것을 남새 생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짐승 배설물을 충분히 쭉 깔아주면은 그게 이렇게 썩으면서 겨울에 온도도 높일 수 있고 영양 상태도 좋아져서 더 많은 남새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쑥갓을 비롯해서 그저 10가지 이상의 남새를 해마다 우리 10톤 남아 생산합니다. 단백모기 문제를 해결해서 축산물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는 남구주택건설사업소입니다. 돼지와 닭을 기르면서 뿔물둥이와 콩깨목을 단백모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뿔물둥이 소식장에서 한 달에 200kg 이상의 뿔물둥이를 생산하여 콩깨목과 어대어의 비료로 섞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돼지는 한 달에 10kg 이상의 중체율이 올라가고 닭은 알라율이 50%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돼지는 알곡모기 비중을 20%까지 낮췄고 닭은 알곡모기를 먹이지 않으면서도 전체 고기 생산량은 1.5배로 높이고 있습니다. 만경대구역 버섯공장에서는 자체로 후방토대를 조성해서 종업원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축산과 남새 생산에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를 확립해서 적은 원가로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버섯 생산에서 나오는 폐기질과 남새 부산물을 집짐승 모기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집짐승 배설물로는 유기질 거름을 마련해서 남새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평양은 태권도 배우기 열풍이 한참입니다. 조선 사람이라면 우리 민족의 무예, 태권도 정도는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거기에 일단 할 거면 단 정도는 따야지. 이런 인식이 높다고 해요. 그런 붐에 발맞춰 태권도위원회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태권도 대중화 사업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슬기와 녹식이 뜬 정통무도인 태권도를 중시하고 장려하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는 가운데 평양시에서 태권도 단급 소유자 대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양시 징명위원회 일꾼의 말에 의하면 지금 온 나라에서 태권도 대중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고 특히 수도 시민들 속에서 태권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높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태권도 모국에서 사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태권도를 알아야 된다는 이런 자각이 있고 또 태권도를 일단 할 바에는 유급자, 유단자가 돼야 된다는 이런 야심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적으로 쪼지가는 이런 태권도 심사에 누구나 다 참가하려고 하는 열의가 다 지금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유급자, 유단자가 812명을 키워냈댔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제 한 해 동안에 1886명이라는 2.3배나 많은 유급자, 유단자를 키워내게 됐습니다. 조선 태권도위원회에서는 정보기술수단들을 이용해서 광범한 대중에게 우리나라의 유구한 문화 전통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태권도를 자체로 배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입함으로써 단급 소유자 대열을 늘려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부터 시작해서 태권도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 동작과 기초 동작을 세부적으로 선생님이나 사범동지들의 방조나 지도가 없이도 배울 수 있게 하자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확한 자리길과 임의의 각도에서 임의의 속도로 재현해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동작을 배우는데 굳히지 않고 이 동작이 어떤 때 적용되는가, 또 이 툴은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결부시켜서 기능용 손전화기나 판형 컴퓨터를 통해서 항상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태권도 대중화 사업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송구역은 올해에도 308명의 유단자, 유급자들을 배출해서 현재 시적으로 나가서 전국적으로도 태권도 단급 소유자가 제일 많은 구역으로 됐습니다. 태권도 보건들의 역할을 제일 중시하였습니다. 해당 공장지업소들과 학교들의 태권도 보건들과 태권도 배워줄 수 있는 사범들 배치하기 위한 사업들을 심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보건들이 4급 이상의 높은 급수를 소유하였습니다. 이 태권도 보건들이 해당 공장지업소들이 나가서
배워주면서 그 인원수가 한 해에 언해지 10%씩 늘어나서 현재는 우리 구역이 태권도에서 전국에 앞장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태권도 수련을 열심히 해서 보급 열기를 거저시켜 나가고 있는 수많은 태권도 애호가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의 노력 속에 사회적으로 태권도의 대중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인민들의 생활 속에 더욱 소중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은 지금 연일 사회주의 애국님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천수백 개 단위가 사회주의 애국님 칭호를 받았다고 하니 그 열의가 짐작이 가시지요. 이 운동에는 어린 학생들까지 열심히 동참하고 있다는군요. 그 보도 전합니다. 모든 산들을 푸른 숲 솔레이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려는 온 나라 인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애국적 열의에 의해서 저국 강산이 나날이 변모되고 있습니다. 저국 산천을 제손으로 훌륭히 가꾸기 위한 산림 조성과 보호 사업이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지요. 올해에 들어와 천 수백 개 단위가 사회주의 애국님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지금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도 청년님, 선인단님을 조성하고 잘 가꾸기 위한 운동을 활발히 벌려 청소년 학생들이 자기 고향 산천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각급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는 학생 소년들이 좋은 일하기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나라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고 현실 속에서 애국의 마음을 소중히 가져가도록 하는 데 기본을 두고 청년님, 선인단님 조성을 위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학교 양매장들에서 소나무와 잣나무, 밤나무를 비롯한 산열매 수종의 나무들과 경지적 가치가 있는 700여만 그루의 나무를 키워 봄, 가을철 나무 심기 기간에 청년님, 선인단님 4,000여 정도에 심었습니다. 올해 90여 개 학교들이 사회주의 애국님 칭호를 쟁취하였으며 더불어 보면 평양시와 라선시,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청년동맹위원회들이 앞장선다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올해 강만석 고급중학교와 사문중학교를 비롯한 7개 중학교에서 사회주의 애국님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올해 사문중학교 양매장 꾸리기 성과 경험을 청년님, 선인단님을 가지고 있는 20개 학교들의 일반화기 한 사업을 통해서 나무모 생산을 지난해에 비하여 2배로 누렸습니다. 청년님, 선인단님들의 열매 수종의 나무들을 교육적으로 2만 그루 새로 심었습니다. 나무 심기가 학생들 속에 자기 향토를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을 심어주는 교양 과정으로 되게 하고 산림 조성과 산림 보호를 비롯한 각 시적 문제들을 알려주는 교육 과정으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개성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여러 계기의 나무 심기를 의의 있게 조직했어 학생들이 고향 산천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들을 쓸모 있는 보물산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산열매 수종의 나무들을 많이 심어 갖고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단위들과 연결. 이곳 청년동맹 일꾼의 말에 의하면 시안의 학교들에서는 해당 단위와의 연계 밑에 나무 심기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님, 선인단님 조성과 비배 관리에서 학교들 사이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올해 개성시의 여러 학교들이 사회주의 애국님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청소년 학생들의 열렬한 애국심이 자양분이 돼서 조국 땅 그 어디에나 조성되어 있는 청년님, 선인단님들은 나라의 체보로 전변돼 가고 있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네, 이 노래 다들 기억하시죠? 유년 시절 한 번쯤 꼭 불러보셨을 텐데 하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지 사실 우리는 가볼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1998년 11월 18일부터 현대 아산을 통해 한국에서도 직접 금강산 관광이 가능했었지요. 그런데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08년도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그 이후 중단돼 아직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의 상징이었던 금강산이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이 돼버린 셈이죠. 참
반갑게도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금강산 곳곳을 촬영해 방영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 촬영한 거라는데요. 5분 남짓 길지 않은 영상이지만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금강산 절경, 맛보기엔 충분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 경치 먼저 감상하시고요. 우리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 대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중순에 중앙텔레비전 촬영가들이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의 이채로운 절경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촬영 당시 평균 온도는 10.5도씨이고 상층 구름이 약간 낀 상태에서 소풍이 초당 3m로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 조건이었습니다. 단풍이 진 10월 말부터 촬영 당시까지는 여러 날이 흘렀지만 여전히 장쾌한 산악미와 계곡미를 자랑하는 마가울의 금강산입니다. 비로봉의 해돋이, 금강산의 최고봉인 비로봉의 아침 해돋이입니다. 높이가 1639m인 비로봉의 아침 해돋이는 금강산 10경 중에서도 제일 초짜리에 놓인다고 합니다. 1만 2천 봉우리의 봉리마다 계곡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춰듭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톱날처럼 늘어선 봉우리들과 각양각색의 기양들, 거대한 층암 절벽들과 깊은 계곡들, 무성한 숲을 이룬 소나무들이 천태만상의 자연 경관을 이루어서 금강산의 풍치를 한껏 돋궈주고 있습니다. 기묘하게 생긴 8개의 담소들이 반짝이는 구슬들이 흘러드는 듯한 맑은 물에서 유달리 아름다운 상팔단의 경치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이 졸벽과 바위들을 감돌아 오얀 물 한 개를 일금을 흘러내리는 구룡 폭포는 금강산의 경관을 더욱 수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다짜리 호수 가운데서 제일 깊은 삼일포입니다. 두리에 국지봉을 비롯한 36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으며 수정같이 맑은 물이 잔잔하게 고여있고 솜들과 소나무숲, 참대숲이 하나로 잘 어울려서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아름다운 삼일포는 산 위에서 보면 바닷가의 호수로 보이나 호수 안에서 보면 심산 속의 호수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의 독특한 모습을 나타내는 금강산은 천하절승 용승으로서의 아름다움이 더욱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 좋죠. 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탄이 절로 나오지 않나요? 가볼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게요. 1만 2천 봉 중 가장 높다는 비로봉의 해돋이, 마치 구슬이 떠가는 것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상팔담, 절벽과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구룡폭포, 또 마치 신선화 한 폭 같은 3일폭까지 감상하고 왔습니다. 당장은 가볼 수 없지만 언젠가 교류의 문이 열리는 그날을 대비해서 금강산에 대해 오늘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은요, 높이 1638m의 태백산맥 북부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강원도 금강군, 고성군, 통천군에 걸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강산과 그 일대의 모든 산줄기들을 금강산이라고 부른답니다. 흔히 금강산은 내금강과 외금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산 안쪽은 내금강, 바깥쪽은 외금강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나 보네요. 그렇죠.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는 금강산 여행이라고 하면 주로 내금강 관광을 의미했는데요. 분단된 이후에는 금강산 관광이 다시 시작됐을 때 내금강은 전방 군사지역이 많아서 공개되지 않고 주로 외금강 코스를 돌았지요. 이 외에도 외금강의 남쪽 부분을 신금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금강산에 속하지 않지만 강원도 고성 바닷가에 위치한 여러 기암 궤적군들을 해금강이라고도 부릅니다. 내금강, 외금강, 신금강에 해금강까지 산이 워낙 규모가 커서 그런가 다양하게 표현이 되네요. 금강산 계절별로도 또 다르게 부른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각 계절마다 금강산이 보여주는 풍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인데요.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그리고 눈이 내렸을 때는 설봉산, 맷뿌리에 서리빨 같다고 상악산, 신선이 산다고 하여 선산, 이렇게도 불립니다. 갑자기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데요. 뭔가 지리시험에 나오면 틀릴 것 같아요. 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우리 아까 노래 불렀듯이 금강산은 1만 2천 봉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봉우리를 다 일일이 세서 1만 2천 개를 센 걸까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먼저 불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동아시아 불교계에서 금강산을 굉장히 성지로 여긴다는 사실 아세요? 아,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성지라고 하면 뭐 부처님이 득도하셨거나 태어나셨거나 그런 데를 보통 성지라고 하잖아요. 금강산이 성지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아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국 오대산의 문수보살, 인도 보타산의 관세음보살, 그리고 이 조선의 금강산에 법기보살이 거한다, 머문다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금강산의 이름 자체도 그 화엄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해동에 보살이 사는 금강산이 있다, 이렇게 적은 데서 연유했다는 거예요. 이름의 유래까지 다 그런 이야기는 또 처음 듣는데요. 워낙 뭐 우리 민족의 명산이고 또 성산이라고도 불리니까 성지라고 하는 것도 잘 어울린다 싶기도 하지만 그러면 1만 2천 봉이 이런 성지와 관련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기보살의 권속이 1만 2천 명이 있는데 그들이 전부 다 봉우리 바다 하나씩 차지하고 앉아 있어서 1만 2천 봉이라는데, 권속이라 하면 보통 이제 뭐 제자 혹은 뭐 식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예로부터 이제 법기보살을 이제 성지 순례를 한다고 해서 많은 이제 불교 스님들이나 또는 그 황제의 그 사자들이 찾아오기도 했고요. 원나라 때도 여기 와서 또 제례를 보내고 또 예배하고 시주하고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불교 성지로서의 금강산이었으니까 금강산 곳곳에 뭐 사찰이라던가 절 이런 것도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왜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정선 아리랑에 보면은 1만 2천 봉 8만 구암자라는 대목이 나와요. 아, 그럼 암자만 8만 9개?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는 뜻일 건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전쟁 과정에서 엄청나게 이제 이 폭격도 받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그 암자와 산사들이 불에 타서 소실되었어요. 그러니까 금강산 4대 사찰이라고 유명하게 알려지는 게 표운사, 장안사, 서광사, 유점사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표운사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소실됐죠. 네, 금강산 하면 아름다운 경치만 유명한 줄 알았지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역사가 깊은 거는 또 처음 알았네요. 예, 물론 그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 아름다운 경치에 관련된 일화도 많아요. 11세기 중국 북송의 시인 소동파는 아주 이런 말도 남기기도 했어요. 내가 고려국에 태어나서 금강산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태종 때는 명나라 사신들이 자꾸 올 때마다 금강산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굉장히 귀찮아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사신들이 올 때마다 관광시켜달라고 막 쫄랐나 보네요. 그런 거죠. 그 명나라 사신들도 참 어떻게 보면 얄밉지만 또 일제강점기 때는 더 했을 것 같은데요. 워낙 땅 자체를 강점당했으니까요. 그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반도로 보면 참 아이러니한데 최초의 전철을 만들었는데 그게 금강산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일본인들이 들어오면 그 전철에 태워가지고 금강산까지 와서 관광을 시킬 정도로 금강산 관광에 아주 열을 많이 올렸었지요. 그러면요, 아시아 지역을 좀 넘어서 서양 쪽에도 금강산이 유명세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 영국 여행가이자 작가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1889년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세계 어느 명산의 아름다움도 초월한다면서 금강산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또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6세 아돌프도 왕세자 시절인 1926년 금강산을 방문하여 그 경치에 감탄했다고도 하고요. 1931년 경성주재 영국인 외교관 아처는 금강산 비로봉을 등산한 뒤에 남긴 기록에서 조선의 금강산기를 번역해 소개하기도 했고요. 참 들으면 들을수록 12,000봉인 거 말고는 아는 게 정말 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반성이 또 드는데요. 근데 사실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잖아요. 그런데 갈 수가 없는 현실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기억해보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 금강산 관광 재개될 뻔한 적 있지 않나요? 그랬죠. 2018년도 판문점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합의사항 중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신년사, 김정은 총비서의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열겠다. 이런 걸 제안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1월까지만 해도 금강산도 열리고 개성공단도 열리고 그렇게 다시 평화 번영으로 척척척 나아가겠거니 좀 들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랬지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것을 수용해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만 이제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2019년도 10월 달에 금강산을 시찰하던 김정은 총비서가 이런 말까지 하게 되거든요. 저 너절한 남측 시설들 다 드러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맞아요. 그때 그 멘트가 워낙 세서 당장에라도 부수고 철거시킬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혹시 이미 다 철거가 돼버렸나요? 아니죠. 이게 이제 그래도 계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남측과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죠. 철거하는 것도. 근데 협의를 하자라고 북에서 이제 처음에 통지문이 왔는데 그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그만 2020년 1월 달에 뭐 다 우리 알다시피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북에서 다시 통지문이 온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협의를 중단한다. 지금 이거 그러니까 철거 자체도 다 중단하고 멈춘 거죠.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좀 진행 온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일지도 궁금하고 또 그 마음이 바뀌진 않았을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어쨌든 북쪽에 위치한 산이긴 해도 우리 민족의 명산이라고 불리고 같은 한반도 땅에 있는 산이니까 이 금강산을 매개로 다시 남과 북이 교류하는 날 참 오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관건은 이 대북 제재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과 북이 아무리 합의를 해도 북미 관계가 안 풀린다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가다 서다 해왔으니까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관광은 제재 품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방북단을 구성하고 관광단을 구성하고 좀 이렇게 대담하게 진행하려고 들면 또 진행 못할 것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금강산 관광 문제는 좀 담대하게 합의사항을 지키겠다는 태도로 좀 밀고 나갔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양강도 삼지연시 소백산에서 흘러나와서 압록강까지 가는 리명수라는 하천이 있다고 하는데요. 북에서도 북쪽 지역의 하천이어서 월 초부터 얼음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눈시리게 아름다운 리명수의 서리꽃 풍경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민들레 학습장 공장과 북의 후대 중시 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후대를 잘 키우려면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건강하게 키워야 되겠지요. 키 크기와 어린이 영양 관리에 대한 상식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자녀들의 키 크기를 관심하는 많은 부모들을 위해서 어린이 용량 관리에서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난 칼슘이에요. 뼈의 기본 구성 성분이랍니다. 난 필수 아미노산인 리진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려면 뇌가 있어야 한답니다. 키 크기에 필요한 물질은 우리뿐이 아니랍니다. 단백질을 이루는 각종 필수 아미노산들과 당질, 지방, 각종 비타민과 광물질들을 포함해서 키 크기 용량 성분은 50여 가지나 됩니다. 물론 칼슘이나 리진도 중요하지만 이런 한두 가지 성분만이 아니라 키 크기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도 먹어야 돼요. 야. 아니에요. 국 꼭 먹어야지 형인데요. 국 조금 더 먹어요. 딱 한 번만 먹자요. 또 먹자요. 아하. 편식은
어린이들의 용량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용량 섭취의 불균형을 처리합니다. 한 연구자는 편식을 하는 사람들과 편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7살부터 20년간의 발육 조언 과정을 비교적으로 거찰해 보았습니다. 결과 편식조의 최종 키가 비편식조의 최종 키에 비해 폭 작다는 결론을 얻게 됐는데, 남자는 7.65cm, 여자는 4.7cm나 작았다고 합니다. 일단 한 번 붙으면 떼기 힘든 편식 습관인 것만큼 젖을 떼고 밥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애초에 골라 먹는 습관이 붙지 않도록 잘 타일러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식생활 조직을 다양하게 짜고도록 한 끼 한 끼의 식사에서 균형적인 용량을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키 작은 아이들 보게 되면 밥을 적게 먹는다, 또 잠을 적게 잔다. 특히 아침에는 막 그저 겨우 일어나가지고 먹지 않고 학교에 간다. 아침에는 무조건 하루 식사량에서 30%를 해야 됩니다. 이 30%를 왜 꼭 먹어야 되나? 아침에는 우리 보면 오전에 아이들 공부할 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뇌수에서는 이 몸에서보다 에너지가 6배 소비됩니다. 이 많은 에너지 소비를 아침밥 안 먹고 가보십시오. 이 뇌수세포들이 피로하고 영양물질이 딸려서 아이고 하면서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공부를 잘 될 리가 없고 키 뭐 크겠고. 그래서 부모들이 아침에 가서 얼려서 빵 하나 가방에 여주면서 먹고 가라, 또 사탕 하나 여주면서 가면서 먹으라, 이러지 말고 아침에 제 시간에 깨워서 가볍게 운동시켜서 입맛을 돋구게 한 다음에 밥을 충분히 먹고 가게끔 이렇게 잘 자식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습관 붙여놓으면 그다음에 또 잘 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뿐이 아니라 어느 한 끼도 건너지 말고 제때에 정확히 식사하는 습관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이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키 크기에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들을 합리적으로 다 이렇게 보장하기는 힘듭니다. 어떤 아이들은 잘 뛰어놀고 잘 먹고 하지만은 또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잘 먹지도 않고 또 먹는다고 해도 제 입에 맞는 것만 찾는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키 크기에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들이 합리적으로 들어있는 영양 강화 식품을 보충적으로 먹이는 것이 좋은 방도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천연 영양 성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설꽃가루는 리진을 비롯한 14가지 아미노산들이 들어있고 또 각종 비타민들이 충분한 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미세 파쇄한 굴조가비 가루에는 뼈의 기본 조성 성분인 칼슘과 린, 그리고 아연과 마그네슘, 칼륨이 알맞춤한 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의 특성과 식성을 잘 고려해서 운동도 잘 시키고 음식도 이제 잘 먹이면서 이와 함께 필요한 키 크기 영양제들도 이제 적당히 보충해주면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가는 데 따라 어린이들의 평균 키도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용량이 키 크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하나라는 것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과학자를 꿈꿨던 사람,
20대 푸릇푸릇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30년을 하루같이 나라의 발전에 힘써온 과학자, 오늘의 인물 소개합니다. 열정의 한길을 걸어온 김덕수 소장을 함께 만나보시지요. 이인류 과학기술상을 3차례나 수여받았으며 2017년 최우수 과학자로 선정된 바 있는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전력계통연구소 소장, 교수, 박사 김덕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이곳 전력계통연구소가 발족될 당시 그 발기자의 한 사람이며 전력관리 학문의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시기에만도 연구소에서는 나라의 전력계통 관리에서 나서는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고 측정 설비들을 개발 도입해서 나라의 전기를 절약하고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개발자들의 대부분이 연구소의 20대, 30대의 쟁쟁한 연구사 기술자들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다음 주에 진행하게 될 각 도시군 전력부문 일꾼들을 위한 강습 조직과 관련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소 관리 일꾼의 말에 의하면 지금 연구소가 진행하는 중요한 사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전국의 전력관리 부문 일꾼들과 기술자들에 대한 기술 강습과 양성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인민대학습당과 각 도들에서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습에는 연구소의 연구사들과 함께 소장 선생님도 직접 출연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선생님은 연구소 박사원 강의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또 과학연구의 처해길을 걷던 그때의 선생님의 그 체험담을 들을 때마다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조국이 바라는 길에, 인민이 바라는 길에 과학자의 한 생을 다 바쳐갈 굳은 각오를 더 굳게 가지게 됩니다. 김덕수 소장 선생은 전공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기초학습 단계에서나 연구사업 단계에서도 정말 정열적으로 연구사업을 하다 나니까 제일 먼저 학위론문을 완성하고 먼저 박사가 됐습니다. 유년 시절 김덕수 선생님의 꿈은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의 꿈은 군사복무 시절이나 군사복무를 마치고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노동생활을 시작할 때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그에게 당시 무산공업대학 입학이라는 배움의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김덕수 선생님은 오늘도 대학 시절 졸업 논문 완성을 위해 고심하는 자신에게 고무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방절을 주던 옛 스승을 자주 추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박사원을 졸업하고 교원 생활을 할 때 이 논문 작성을 위해서 그 원사, 교수, 박사 배경철 선생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에게 이 어떤 종자를 가지고 그 연구 사업을 하면 좋겠는가 하자 그 원사 선생님은 지금 그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과 관련한 기술은 그 많이 개발됐다. 그러나 이 전력 관리와 관련해서는 그 세계적으로는 그저 갓 시작됐고 그 우리나라는 아직 미개척지다. 이 전력 수요가 이거 날에 따라 늘어나는 우리 현 조건에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력 관리와 관련한 기술은 반드시 개척돼야 한다라고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개척지를 연구 종자로 준다면 그거 뭐 언제 끝나갔는지 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그 암담한 게 있는데 그저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연구 종자가 좀 없는가.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은 동무야 나와 이전에 연구 사업할 때 우리나라의 전력 관리 실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지금 미개척지인 이 전력 관리 부문을
누구든 개척을 해야 한다. 나라가 이렇게 그 어려울 때 당의 품속에서 배운 그런 과학자라면 응당히 이 부분에 뛰어들어서 이 미개척 분야를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 그때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한 생을 과학 탐구에 바쳐온 노학자의 당부를 새겨 안으며 그날 김덕수 선생님은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하루 일과도 달라졌습니다. 전력 관리에 관한 기초 연구로부터 시작해서 시험에 필요한 장치들을 설계 제작해야 했고 현지에서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도 진행해야 했습니다. 박사원을 졸업하고 교원으로 일하면서부터는 더더욱 시간을 아껴야 했습니다. 이렇게 피타는 탐구와 노력을 기울여 기초 연구에만도 8년. 그때 서장 선생님은 전력관리와 관련한 연구 사업을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교원이다 나니까 오전에는 학생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학생들 지도를 하고 그리고 또 연구사업, 전력관리와 관련한 연구사업은 현장에서 무수한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대학에서는 이 젊은 교원이 강의도 하면서 나라의 긴장한 전력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 차례 협의의 끝에 전력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력계통연구실을 내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장으로 서장생을 배치해 주었습니다. 그때 방은 그저 자그마한 사무실에 불과했고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3명뿐이었습니다. 성공의 시기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했던 전력관리 현대화를 위한 사업. 연구 과제에 따르는 설계 작성만 해도 수백여 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르는 수많은 장치들과 프로그램 개발 갱신. 참으로 해야 할 일은 방대했습니다. 명절일 휴식일이 따로 없었고 온 한 해를 거의나 연구실과 출장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길에서 생명을 잃을 뻔한 위험한 순간들도 수없이 체험해야 했고 가슴 아픈 시련기도 겪어야 했던 김덕수 선생님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행복보다 나라 앞에 지닌 과학자의 의무를 먼저 생각한 사람. 오늘은 비록 어렵더라도 그 고생의 대가로 조국은 또 한 걸음 전진할 것이라는 확신을 안고 거듭되는 실패 앞에서도 동료와 주저를 몰랐던 김덕수 선생님과 그의 연구소 성원이었습니다. 한개 군의 전력관리 체계를 실현하는데 수백 차의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실패만 거듭했고 온화한 장치는 16번째 만에야 성공을 했습니다. 2006년에 우리가 숙청군 배전부에서 첫 통화에서 성공하였을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도 기뻐서 그 통화 시험장에서 노래를 다 불렀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던 것을 보던 시험공들도 옆에서 박수를 쳤고 이 기쁜 날에 저보고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공의 기쁨도 연구조 성원들과 함께 맛보아야 했고 축하도 화려한 무대소가 아니라 성전탑 밑에서 노동계급에게서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들은 한 해 또 한 해 자기들의 연구 성과를 누려나갔습니다. 전력관리 문제에 관한 첫 논문이 발표된 때로부터 연구 성과들이 빛을 보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나날 연구소는 쟁쟁한 실력과 집단으로 모두가 3대 혁명 기수들로 자라났습니다. 우리 서장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를 연구해도 세계와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그런 연구 사업을 하고 또 인민생활 향상에 반드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사업을 하라.
이곳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에게 공부를 하나 하여도 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입학시험을 치러 나가는 날 아침에 문 앞까지 따라 나오면서 꼭 전기공업에 입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때 저로서는 정말 다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여 선생님들의 강의도 듣고 전력공학에 대하여 배우면서 아버지가 어째서 한 생을 바쳐서 전력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당에서는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오로지 나라의 전력관리 현대화를 위한 과학연구 사업의 모든 것을 바치어 귀중한 성과를 안아온 김덕수 선생님에게 공훈과학자의 칭호와 함께 높은 국가 수운의 용예를 안겨주었으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과 은정을 거듭거듭 베풀어 주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김덕수 선생님은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감높은 용예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8차대에 참가하여 과학과 기술로 나라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할 때에 대하여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강력적인 연설을 들으면서 우리 연구 집단을 실력과 형의 집단, 실적과 형의 집단으로 만들 결의를 다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과학과 교육, 생산과 기술 무역이 일체화된 우리 연구소의 사업 성과를 더 확대시키며 전력관리 학문을 보다 더 완성하고 이 부문의 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할 결심입니다. 한 주간의 북녘 소식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저희 북녘의 하루를 통해 어쩌면 낯설었을지도 모를 북의 모습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을 부르며 자라났죠. 늘 꿈에 그리던 금강산이 어느 날 정말 영화처럼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것이지요. 금강호를 타고 동해안을 떠나 장전항에 입항하던 그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많은 이산 가족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해로로 시작한 금강산 관광은 이후 육로 관광이 가능해졌고 점점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200만 명에 육박하였습니다. 결국 내금강 관광 2단계 공사를 목전에 두는 상황까지 갔는데요. 호사다마라 했나요? 그만 관광객 피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의 아픔을 겪게 되었고 이후 다시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이 나오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부터 다시 재개할 것으로 내다보았죠. 더욱이 김정은 총비서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조건이나 대가 없이 바로 열자고 제안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북 제재의 벽에 막혀 지금까지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멈춰 서버렸습니다. 저는 2019년 2월 회의차 금강산을 방문했는데요. 공사 당시 쓰던 컨테이너 시설 등이 너무 어지럽게 흩어져 있더군요. 그리고 호텔도 10년 이상 쓰지 않고 두니 상당히 낡아버렸고요. 북 표현처럼 사실 굉장히 남루하고 노절했습니다. 아름다운 금강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새술은 새푸대에 담는다고 했나요? 남과 북이 새롭게 만나 새롭게 단장하고 새롭게 손님을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간절하면 이룰 수 있다고 했지요. 아름다운 민족의 명산 금강산. 새해에는 꼭 손잡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더불어 우리 통일TV가
그 길에 앞장서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국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